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올해도 이상 저온이다, 이상 고온이다, 이런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여름엔 또 얼마나 덥고 많은 비가 올까 걱정되시죠. 기상청에선 다음 달부터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올여름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더 앞당겨 마련했습니다. 9월까지 풍수해,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최근 재해 발생 빈도가 잦고 또 인명피해 우려가 큰 산사태나 하천재해, 지하공간 등 3대 유형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3대 위험 지역과 재난 발생 시 취약한 계층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폭염과 열대야에 대비해서 한여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가 하면 열사병 우려가 큰 고령층들의 안부 확인이나 재해 알림 서비스, 대피 체계 등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최대 재난 피해를 입은 양식업을 비롯해서 축산업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요. 산업과 국민 생활 전반에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겪게 되는 재난 상황에 잘 대비해서 피해를 더 줄여나가고요. 다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말만 되면 자주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비 소식이 있네요. 5월 1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대선과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와 이에 대처하는 법 살펴보겠습니다.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다브랜드, 다점포 프랜차이즈 창업이 괜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8곳이 개방이 됩니다. 이 숲길과 왕릉들은 보존이 잘 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봄과 가을 1년에 2번 일반 관람객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조선왕릉은 조선과 대한제국 시대에 조성된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들의 무덤이죠. 구리에는요, 동구릉 구간 중에도 일부가 이번에 개방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왕릉 중에 권원릉은 어느 왕의 무덤일까요? 권원릉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힌트를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바로 조선을 건국한 제1대 왕입니다. 누굴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한 가짜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잘 구별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철 조작된 동영상들 요즘 SNS 등에서 많이 나오는데 먼저 어떤 조작 동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대선 관련 딥페이크 영상물 1,395건을 적발을 해서 한국인터넷자유정책기구 등에 삭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에 적발해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하루 평균 200건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로 주요 후보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도 계엄령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조작을 하거나 이재명 후보의 얼굴에 민주당 당직자들이 손을 뻗어서 말을 막는 것처럼 조작한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일화를 두고 진통을 겪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맞붙어서 싸우는 이런 조작 영상도 있습니다. 일부는 특정 후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작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별 생각 없이 재미로 만들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거와 관련돼서 동영상을 이렇게 조작하는 행위 처벌받는 일 아닌가요? 네, 별 생각 없이 시간은 많고 관심은 받고 싶어서 이런 가짜 동영상을 만드는 분들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네. 됩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 8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가장 낮은 처벌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니까 집안에서 누군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합성 영상 티가 나잖아요. 한눈에 봐도 이거 가짜구나라고 알 수 있는 영상들이 좀 있는데 요즘은 AI 기술도 좋아져서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동영상도 많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하면 딥페이크 동영상 걸러낼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뢰할 만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기성 언론사들은 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런 허위 조작 정보의 대부분은 기성 언론사의 이 보도를 통해서는 유포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어르신들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친구가 보내주는 동영상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네.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심나는 정보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매체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쁜데 그런 거 찾아볼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말할 분들도 계실 텐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걸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좀 막연하기도 해요. 각자 동영상에 속지 않는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 동영상 화질이 좋지 않거나 입모양이 비정상적인 걸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기술이 발달하고 대중화하면서 이 딥페이크 동영상의 품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이 딥페이크에서는 말하는 내용과 입술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영상을 보는데 말소리와 입모양이 일치하지 않는 느낌이 들면 영상을 더 확대해서 보면 이 말과 입술이 입술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딥페이크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입을 벌렸는데 이 치아가 있어야 할 곳에서 치아가 보이지 않는 이런 장면들도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가짜 동영상을 식별하려면 말소리와 입모양에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또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게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건 대부분 허위 조작 정보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딥페이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영상의 속도를 늦추고 다시 천천히 살펴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 천천히 실행되는 동안에 갑자기 움직임이 튀거나 음성의 높낮이가 변화하거나 오디오 품질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동영상이 흐릿했다 또렷해졌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등의 이상현상을 찾아낼 수 있고요. 네. 또 최근엔 이상한 형태의 팔다리 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AI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치마 끝단 이런 끝 처리를 자연스럽게 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을 찾아내면서 딥페이크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MIT가 추천하는 가짜 동영상 식별법도 있다면서요?
네, 8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얼굴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 고급 딥페이크 조작은 거의 항상 얼굴 변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얼굴이 부자연스럽거나 주위 배경과 어우러짐이 왜곡되어 있는지 살피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다음은 볼과 이마인데요. 피부가 너무 매끈해 보이거나 주름이 많아 보이면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의 노화 정도가 머리카락이나 눈의 노화 정도와 비슷한지 살피면 좋고요. 그리고 눈과 눈썹도 식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빛을 반사하는 등 자연스럽지 않은 장면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AI가 조명의 자연스러운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콧수염, 턱수염, 구레나룻 이런 얼굴의 털의 변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기능도 서툴 수 있다고 하고요. 얼굴의 점과 눈 깜빡임, 입술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요소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잘 네,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가짜 동영상을 자동으로 식별해주는 그런 기술은 없을까요? 앱스토어에서 딥페이크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얼굴을 바꿔주는 프로그램은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얼굴을 바꿔준다는 사진 편집기, 동영상 편집기 이런 굉장히 많은 앱이 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딥페이크 제작 도구죠. 그냥 재미로 쓸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이 만들어서 팔고 사서 쓰는 공급과 수요가 딥페이크 검증보다는 딥페이크 제작에 훨씬 더 쏠려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딥페이크 판별 기술은 논문도 여러 편 나오고 기업용이나 기관용 프로그램은 이미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개인용으로 널리 보급된 기술은 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딥페이크 앱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을 만들고 네. 그걸 지인들에게 그 후보를 찍어달라고 부탁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법 위반이 될까요? 방에서 집에서 혼자서만 재미로 하면 별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술을 이용해 대선 후보를 등장시킨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죠. 네.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것만을 처벌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선거법상 처벌 대상은 선거 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이든 낙선을 위한 선거 운동이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관위가 제시하는 예시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지지하는 예비 후보자의 딥보이스 음성 또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여 지지 추천의 글과 함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이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예비 후보자와 관련된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낙선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흑색 선전과 허위 정보가 기승을 부릴 텐데 선거 관련 허위 정보에 속지 않을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몇 번 강조하기도 했고요.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허위 정보를 가려내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내 머리로 생각해 보기입니다. 내 머리로 이거 생각해 예, 내 보기요. 머리, 남의 머리 아니고 내 머리요. 네. 이거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면 공유를 멈추시고 일단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정보 출처 확인, 음. 두 번째는 작성자 확인, 세 번째는 정보 헤드라인만 읽지 말고 전체를 확인, 네 번째는 정보 작성 날짜 확인, 다섯 번째는 과도한 불안 또는 분노를 유발하는지 확인, 여섯 번째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 이 6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고 불안과 분노를 조장해서 슈퍼챗을 타내는 유튜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근거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려는 얕은 꾀에 넘어가서 귀중한 내 시간과 돈 날리지 마시고 일단 멈추고
내 머리로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대선과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대표적인 외식 기업의 다양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4건의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상장 이후에 이런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고 많은 민원들이 쏟아지면서 그 피해가 가맹점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다점포, 다브랜드,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괜찮은 건지 누굴 위한 사업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더본코리아 가장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맹점들의 분위기 또 시장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예, 사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얘기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늘 시장에 양면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지금 최근에 이 더본코리아 사태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나라 한 70만 음식점 사장님들의 보편적인 의견은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분위기 있고요. 반면 더본코리아 가맹점들, 가맹점주분들은 한 3,000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계속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조마조마한 상황, 이런 부분이 있고요. 더본코리아 백종원 사장은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로망과 같은 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청년 창업자들 상당히 좀 실망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권에 나가보면 더본코리아 매장은 최소한 한 개 상권당 최소한 서너 개, 아니면 많게는 10개 이상 매장이 출점이 있었거든요. 자, 이번 주에도 저기 잠실 신천 상권 이런 데 가보면 더본코리아 매장이 지금도 10개 이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상권의 다른 음식점 사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늘 방송에서 지금까지 15년 이상 이 프랜차이즈 CEO 분이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 특히 10대, 20대 소비자들은 너나 없이 더본코리아 매장으로 달려가서 우리 식당에 올 손님들의 사실 그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본코리아 브랜드 중에서는 요즘 이거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나 해서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더본코리아 가맹점 매장을 운영하시다가 내놓는 이런 점주분들도 좀 그쵸. 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브랜드와 점포 수가 감소하고 신규 매장은 생기지 않고 폐점만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더본코리아의 브랜드와 점포 수 얼마나 되나요? 예, 사실 우리나라 전체 공정에 등록된 브랜드가 거의 한 12,000개 정도 되는데요. 더본코리아가 지금까지 공정에 등록시킨 브랜드는 총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는 25개 정도 남았거든요. 25개 정도 브랜드가 지금 전국 가맹점을 3,000개 정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거의 대기업 수준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네요. 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브랜드는 사실은 5%도 안 되거든요. 4% 미만. 대부분 이런 상황이고요. 매장 수 가장 많은 브랜드는 백다방인데요. 지금 전국에 1,700개 정도 가맹점이 등록돼 있고요. 백다방 같은 경우 과연 얼마 정도 오픈했나 보면 지금 더본코리아 사태가 터지기 전에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1년에 한 240개가 신규 오픈했고요. 네. 계약 해지 점포는 한 20개, 또 사장이 바뀌는 명의 변경 점포가 한 108개 정도 수준이고요. 얼마 정도 버나 보면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은 연간 3억 1천, 한 달 평균으로 보면 한 2,600만 원. 이 정도 매장 하나 내려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점포 비용 1억, 본사에 들어가는 비용 최소한 8천에서 1억,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2,600 매출이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요즘 거의 10%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200-300 정도 벌고 있는 게 백다방 점주들 이 정도의 수익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 가맹점들도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
아, 왜 상장 후에 이렇게 악재가 많이 터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기업 상장, 악재 뭐 이게 꼭 반드시 비례한다 이건 아닐 텐데요. 네.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방송에 나왔던 프랜차이즈 CEO가 이 방송의 브랜드 파워 내지는 개인의 브랜드 파워가 곧 회사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 IPO 기업 상장과 함께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이 항상 오르지는 않는 이런 측면이 저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좀 급속한 팽창이 과부하가 걸린 측면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더본코리아는 프랜차이즈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유통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의 상권 살리기 컨설팅 기업 이런 쪽 사업 많이 했고요.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런 교육 사업까지 사실 더본코리아가 안 하는 사업이 뭔가 그러네요. 이럴 정도로 상당히 좀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했던 이런 부분이 아마 이게 좀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쯤 되면 상장해서 오너는 좋을지 몰라도 가맹점들은 좋은지 의문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사실은 프랜차이즈 시장이라는 것은 엄밀히 좀 따져보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리고 가맹점 그리고 소비자 사이에 이어지는 삼각축으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요. 프랜차이즈 기업의 수익 모델은 가맹점주들에게 받는 어떤 개설 마진과 유통 마진으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프랜차이즈 기업 위에서 뒤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주주 집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본사는 지금까지 가맹점하고 소비자만 쳐다보다가 이제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까지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저는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가맹점주들에게 반드시 순기능으로 다가가는 예는 별로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서는 프랜차이즈 기업,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런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장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형을 키워야 하니까 질적인 면에서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다점포, 다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다점포, 다브랜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단기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이 수천 개 가맹점이 생겨나면 본사는 단기간에 개설 마진을 많이 이렇게 올리는 거지만 소비자들은 단기간에 1,000개, 2,000개, 3,000개 매장이 생기면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구매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저 브랜드 우리 집 앞에도 있어. 즉 원오브된 브랜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뜨는 감성골목 같은 데 가면 사실은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보다는 그 골목에 가야지 먹을 수 있는 네. 이런 집 찾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사실은 다브랜드, 다점포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라이프 사이클, 즉 어떻게 보면 수명곡선 측면에서도 오히려 단명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하나의 생태계 측면에서도 이런 다브랜드, 다점포 전략은 저는 좀 분명히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지금 가맹점들부터 살린다라고 해서 반값 할인 이런 걸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 브랜드 신뢰 회복하고 가맹점들의 어려움 해소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더본코리아 본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가장 현안인 3,000개 가맹점 점주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어려움 해소책을 고민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단방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더본코리아는 전적으로 본사 대표의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인한 지금 사업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컸기 때문에 네. 보다 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가맹점주분들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이 크거든요. 특히 저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신뢰를 먹고 살고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먹고 산다는 차원에서 더본코리아 브랜드들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신뢰 회복에 대한 좀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이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이 가동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움이 가속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더본코리아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들이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창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은데 본사 배만 불리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나 싶어요. 최근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상황은 어떤가요? 더본코리아 꿈꾸던 곳들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즘 뭐 프랜차이즈 CEO 분들 만나보면 우리 기업도 어떻게 해서 꼭 뭐 주식시장 상장이 아니더라도 가맹점 수를 몇백 개까지 빨리 늘려서 요즘 외국계 사모펀드에게 팔면 우리 회사는 큰 수익을 벌 수 있다. 특히 요즘 외식 프랜차이즈 몇 개 업체들은 가맹점을 한 거의 몇백 개 아니면 뭐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 1,000억 원에 팔렸다, 수천억 원에 팔렸다 이런 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나 우리 기업도 저렇게 안 될까 이런 시각도 일부 있었고요. 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주식시장 상장을 했던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상장 역사를 보면 2007년도에 쪼끼쪼끼라는 브랜드가 처음으로 코스닥에 우회 상장했었습니다만 2015년에 퇴출된 상황이었고요. 네. 2008년도는 할리스 커피가 우회 상장했다가 또 1년 만에 철수하기도 했고 2009년도는 미스터 피자 마찬가지로 오너리스크로 상장 폐지까지 갔었고요. 2010년에는 맘스터치 같은 경우가 코스닥 입성했다가 또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결국은 상장 폐지되는 2018년엔 연한식당, 마포갈매기 이런 브랜드 운영하는 디딤 같은 회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뉴스 보면 상폐 위기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교촌치킨 같은 경우도 2020년에 그 당시에 상장 초기에 주가가 24,000원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한 5,300원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15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한 10개 미만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갔습니다만 네. 대부분 실패했거나 상당히 주식시장에 간다고 그 브랜드가 더 커지고 가맹점들의 수익이 커진 건 아니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프랜차이즈 외식업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고 또 그런 곳들은 골목 안에 작은 식당들 또 주인장의 개성과 고집, 철학이 강한 곳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인증 문화도 생기면서 남들과 다른 곳을 추천하지 프랜차이즈를 맛집으로 추천하고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나라 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맛집이 없는가 저 이런 얘기 저는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맛집도 어떻게 보면 좀 가맹점도 유명한 맛집 반열에 좀 올라가는 이런 풍토 조성과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프랜차이즈 본사 생리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익 구조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앞서 언급했던 다점포 많이 오픈시키고 또 더 이상 신규 점포가 출점이 안 되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이런 다브랜드 전략을 계속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의 프랜차이즈 기업은 한 1,3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일본 오사카의 쿠시가츠 다루마 같은 오래된 이런 브랜드도 거의 업력이 80년 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은 지금 2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이 꼭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서 많이 오픈하는 특히 우리 내수도 5,10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빠르게 많이 오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수 브랜드 만드는 전략으로 좀 선회할 필요도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장수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원책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우리나라 자영업 생태계가 좀 체질 개선의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본 얘기를 꺼내셨어요.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나친 과잉 사태로 보면 될까요? 일본과 비교해서. 맞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는 창업 시장의 한 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현황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2020년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한 5,600개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불과 5년 만에 지금 가맹 본부가 8,800개까지 지금 무려 5년 만에 프랜차이즈 본부가 57% 이상 증가했고요. 야, 이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8,800개인데 야, 일본은 1,300개다. 인구는 일본이 1억 2,400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프랜차이즈 본부가 많고 브랜드가 많은 게 이게 창업 시장에 기회 요인이 많은 건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브랜드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우리나라 전체 브랜드가 7,092개였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12,000개가 지금 넘었기 때문에 무려 브랜드 수가 74%가 증가했고요. 네. 가맹점 수는 2020년에 27만 개에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36만 5천 개. 이 중에서 직영점은 2만 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단기간 내에 이렇게 외형이 상당히 좀 급팽창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은 일본처럼 골목의 맛집, 개성 있는 집들을 좀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외식업이 다 힘들다고는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지금도 줄을 엄청 많이 서요. 요즘 그렇게 뜨는 곳들, 주목할 만한 곳들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요즘 사실은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다점포보다는 오히려 장수 브랜드 만들기, 좀 제대로 된 앵커 브랜드, 앵커 점포를 만들어서 정말 해당 동네, 그다음에 그 골목에 가면 아, 그 가게가 유명해. 좀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창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요즘 뜨는 골목 어딘가 그러면 전국의 감성 골목들 상당히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서울 그러면 요즘 가장 뜬다는 성수동이라든지 아니면 감성 골목의 거의 원조격이 우리 지금 경리단에서 비롯된 이 경리단길 아니면 저 가로수길 이런 리단길 상권, 로수길 상권이었죠. 서울만 하더라도 뭐 경리단길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뭐 저쪽 마포구 망원시장과 연결된 망리단길이라든지 송파구 석천호수 옆에 있는 송리단길, 뭐 마포 용산우체국 뒤에 있는 용리단길, 관악구 복리단길, 뭐 부산 가면 해리단길, 해운대, 진짜 뭐 많네요.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 뭐 전국에 이런 감성 골목들이 거의 한 100여 개가 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이나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야, 지방 골목 여행이다. 그러면 이런 감성 골목 가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 관악구 같은 데도 가보면 샤로수길. 그 맞습니다. 서울대 샤와 이런 로수길 합쳐서 샤로수길 상당히 관악구를 대표하는 이런 신세대 감성 골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도 이런 감성 골목을 조성을 하고 새로운 이름을 달아서 야, 전국에 있는 MZ세대, 20대, 30대 신세대 소비자들을 어떻게 우리 동네까지 오게 할까 이런 부분 상당히 많고요. 감성 골목에 가면 이런 우리가 아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오히려 그 골목에 가서 또 큰 가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10평 내외 작은 가게지만 정말 줄 서 있는 이런 점포들 정말 많고요. 어떻게 보면 작지만 좀 앙증맞고 찍을 거리도 많고 정말 사장님들의 내공도 느껴지는 네. 그리고 저마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카메라를 찍어서 자기 SNS에 스스로 이렇게 자랑도 하고 싶은 이런 게 아마 어떻게 보면 요즘 창업 시장의 어떤 그리고 골목 상권의 방향으로는 이게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리단길들이나 아니면은 샤로수길, 로수길 그런 곳들이 되게 작고도 개성 있는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창업을 해보려는 청년 사업가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청년 상업가들 같은 경우는 요즘 감성 골목에 청년 창업자를 로컬 크리에이터 이렇게 해서 아예 직접 그 상권에서 청년 창업자의 재기발랄한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쁜 가게를 만들고 이런 감성 골목 만들기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요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상권 살리기 위해 일환으로 전국의 감성 골목 만들기에 막대한 자금을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골목 상인에서 개인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골목 상인회를 가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국 이런 지자체에 골목형 상점과 지원 사업이 상당히 지금 중기부라든지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골목 상권의 상인회가 조성이 되면 골목 시장의 상인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이런 골목도 예쁘게 꾸미고 들어간 입구에 소술대문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디스플레이 펄럭이는 뭐 제가 저 하남의 어떤 골목 상권에 가니까 골목 전체 위쪽에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예쁜 우산이 쫙 천정에 걸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찌글거리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골목형 상점과 지정 기준도 좀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소한 50개 이상 점포가 모여야만 상점가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요즘 정부의 지자체 조례를 좀 바꿔서 10개, 20개 점포만 모여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하고 상인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그 동네 하나의 어떤 좀 랜드마크 골목으로 만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런 관광객들도 좀 우리 동네 어떻게 오게 할까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밋밋한 상권보다는 이 정부가 밀고 있고 세금이 투여되고 있는 이런 감성골목 쪽에 창업하거나 투자자들도 오히려 이런 감성골목 요즘 뭐 전통시장도 상당히 감성골목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기존에 이렇게 권리금 비싼 쪽보다는 오히려 좀 틈새 상권 앞으로 좀 나아질 상권이 어딘가 이런 부분 좀 살피는 노력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좋은 프랜차이즈 선별하는 법 알려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요즘 뭐 프랜차이즈 시장 같은 경우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늘 창업한다고 그러면 야 그래도 내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 창업을 한다면 당연히 프랜차이즈 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하나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택법은 요즘 기준이 명확합니다. 첫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포탈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거래 이렇게 검색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보공개서를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모든 12,000개 브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고 브랜드를 몇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초에 몇 개 오픈해서 지금 가맹점이 몇 네, 개고 그렇군요. 그리고 해당 가맹점의 투자 금액과 점당 평균 매출액이 지역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쭉 이렇게 오픈이 돼 있고요. 네,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개설 마진, 유통 마진까지 좀 이렇게 보면서 네, 선택을 알겠습니다.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 최근 시장 이슈와 근본적인 고민책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6624님 태조 이성계 왕릉 산책은 정신건강에 최고입니다. 저는 해마다 왕릉을 찾는데요. 강추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7619님 태조 이성계 얼마 전 한국사 시험을 봤는데 한국사 공부를 할수록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9912님 태조 이성계 아빠가 한국사 세계사에 관심이 많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어깨 으쓱했었네요 라고 하셨고요. 9718님 태조 이성계 눈 뜨고 스트레칭하다가 퀴즈 보내려고 일어났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박철규 아나운서가 진행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